아니,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요? 며느리들의 대화 한마디에 김노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86해를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했건만 돌아온 건 버려진다는 공포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눈물 나는 반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86살이 된 김노인은 벌써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였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넓은 방은 늘 텅 빈 듯했다. 아버님, 밥은 잘 챙겨 드세요? 가끔씩 걸려오는 며느리의 전화에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그럼 내가 뭘 못하겠니? 아직 두 손 다 멀쩡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고 무릎은 늘 쑤셨으며 허리는 갈수록 굽어갔다. 밤이 되면 아내가 누웠던 빈자리는 싸늘하게 남아 그는 늘 담요를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다. 가끔은 거실 한쪽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날 웃고 있는 두 부부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아내의 환한 미소. 그 사진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당신 없는 집이 너무 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들이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뭔가를 꼼꼼히 살피고 자꾸만 메모를 해댔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집에 들렀다. 그녀는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김노인은 의아해 물었다. 뭘 그렇게 쓰고 있니? 세간살이 점검이라도 하는 거야? 큰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아버님 생활이 어떠신가 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회피하는 듯했고 설명은 늘 모호했다. 며칠 뒤에는 작은 며느리가 찾아왔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옷장이 열어보았다.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어버님, 이 옷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세요?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에이, 옷이 뭐 새로울 게 있니? 아직 입을 만한데. 작은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옷들을 다시 정리했다. 김노인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마치 자신이 시험이라도 치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김노인은 방에 앉아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네, 요양원 쪽이랑도 상담해 봤어요. 시설은 괜찮더라고요. 비용은, 조금 부담되긴 한데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요양원, 내가 들은 게 맞나? 그는 숨을 죽이고 더 들으려 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곧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김 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래, 결국 날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김 노인은 불안에 시달렸다. 밤마다 눈을 감아도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날 거기로 보내려는 걸까? 내가 짐이 된 건가?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야 겨우 잠들곤 했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아버님, 이 반찬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녀는 상한 김치를 꺼내며 고개를 저었다. 김노인은 민망해서 변명했다. 아이고, 그거 멀쩡해 보여서 그냥 두었지. 괜히 버리기 아깝잖니. 큰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 모습을 보며 김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이제 내가 제때 밥도 못 챙기는 늙은이로 보이겠지. 어느 날은 저녁을 끓이다가 깜빡하고 불을 끄지 않은 적이 있었다. 작은 며느리가 급히 뛰어와 불을 내리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큰일 나실 뻔했어요. 이러다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김노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 라는 말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 며느리들은 그의 생활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다. 아버님, 계단 오르내리실 때 괜찮으세요? 무릎 아프시죠? 큰 며느리가 묻자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하지. 하지만 사실은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며느리들의 시선이 따라붙을 때마다 김보이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마치 자신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김노인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며느리들의 시선은 마치 아직 혼자 살 수 있는지를 재는 시험관 같았다. 밥을 먹는 모습, 계단을 오르는 걸음, 심지어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그는 스스로가 평가받는 피검자가 된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 주에 건강검진 같이 가시죠. 요즘은 정밀하게 다 볼 수 있대. 김노인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뭐 대단히 아픈 것도 아닌데 꼭 가야 하냐? 아들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도 마음 편하려면 정기 검진은 필수예. 겉으로는 다정한 말이었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 이제 의사 소견까지 받아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명분을 만들겠지. 검진 당일 김노인은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혈압을 재고 엑스레이를 찍고 피도 뽑았다. 긴 하루가 끝날 무렵 의사가 아들을 따로 불렀다. 아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김노인의 귀에는 또렷이 들어왔다. 아버님 연세에선 혼자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과 기억력 문제 때문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김노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전문적인 돌봄. 결국 요양원 얘기잖아.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이어 말했다. 요즘은 시설도 좋아졌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안심할 수 있고요. 며칠 뒤 작은 며느리가 커다란 약통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안에는 요일과 시간별로 칸이 나뉘어 있었고 알약들이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다. 어머님, 이제 이걸로 약 드시면 돼.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안 빼먹고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지만 김노인의 얼굴은 굳어졌다. 내가 약 챙겨 먹는 것까지 못 믿는 거냐? 그가 낮게 물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혹시 깜빡하실까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김노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래, 이젠 약 하나도 스스로 못 챙기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는군. 거실 한쪽에 놓인 약통을 바라보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님 댁 욕실에 손잡이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미끄러우면 큰일 나잖아요. 계단에도 난간 하나 더 달자.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위험해. 그들의 말은 배려였지만 김 노인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그래, 이제 집까지 개조해서 요양원에 가기 전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그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마지막은
요양원이구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김노인은 눈을 감을 때마다 머릿속에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좁은 방 안, 낡은 침대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창밖에는 철창 같은 난간이 보였다. 구석에는 TV 소리가 어수선하게 흘러나오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다. 노인들의 한숨, 휠체어 바퀴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신음. 그 사이에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내가 정말 저런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건가? 가슴이 쿵쾅거리며 답답해졌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보다도 그곳의 적막과 고독이 더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큰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와 말했다. 아버님,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화면 속에는 최신식 건물이 나왔다. 넓은 정원, 운동실, 식당,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고 편안하다니까요. 하루 세끼도 잘 나오고 의사도 항상 상주해요.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김노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사진 속 웃는 노인들이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래, 결국 나도 저곳에 앉아 웃는 척을 하게 되겠지.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참 좋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노인은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 이 집에서는 이미 결정이 끝난 거야.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다 하고 있구나. 며칠 뒤 자식들이 모여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아버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서류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눈이 침침해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김노인은 손을 떨며 물었다. 이게 뭔 서류냐?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오히려 그의 두려움을 더 키웠다. 그래, 이게 바로 요양원 입소 계약서구나. 결국 그는 눈물이 고인 채 펜을 들어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손끝이 덜덜 떨려 글씨는 삐뚤빼뚤해졌다. 서류는 마치 계약서처럼 복잡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김노인은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흐릿한 시야로는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에게는 압박으로 들렸다. 결국 그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 이제 정말 요양원으로 가는구나.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삐뚤삐뚤하게 이름을 적었다.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작은 얼룩을 남겼다.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 작은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다. 치마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간단하게만 챙기세요. 꼭 필요한 옷 몇 벌이랑 개인 물건만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김노인은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 결국 가는 필요한 옷만 챙기라는 건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라는 거지. 그날 밤 그는 방 안을 서성였다. 옷장을 열어보며 낡은 셔츠와 오래된 외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거친 감촉이 왠지 이별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 작은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간단하게만 챙기세요. 꼭 필요한 옷 몇 벌이랑 개인 물건만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김노인은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 결국 가는구나. 필요한 옷만 챙기라는 건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라는 거지. 그날 밤 그는 방 안을 서성였다. 옷장을 열어보며 낡은 셔츠와 오래된 외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거친 감촉이 왠지 이별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김노인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내가 평생을 가족 위해 일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군. 청춘을 공장에, 논밭에, 집안 곳곳에 다 바쳤건만 이제는 짐처럼 여겨지는 자신이 서글펐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당신만 곁에 있었다면. 방 안은 적막했지만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대답해 줄 것만 같았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새벽이 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작은 며느리가 일찍 찾아왔다.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짐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가볍게만 챙기세요. 김노인은 대답 대신 시선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돌렸다. 젊은 날 함께 웃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그 앞에서 그는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 집과 이 사진 속 웃음과 다 작별하는 거지.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아픔에 눈가가 젖었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액자를 한번 쓰다듬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차에 올라타자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았다. 라디오마저 꺼진 차 안은 숨 막히게 조용했다. 김노인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 이미 결정은 끝났으니까. 차는 점점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 대신 낮은 주택과 들판이 보였다. 그는 점점 더 확신했다. 그래, 요양원이 이런 외곽에 있겠지. 조용하고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손끝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둔 사진이 자꾸 흔들렸다. 김노인의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 외곽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노인의 머릿속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애들은 명절에나 한번 찾아오겠지. 아니, 바쁘다고 핑계대며 몇 달 몇 년씩 안 올 수도 있어. 결국 나는 낯선 노인들 사이에서 잊혀져 하루하루 창밖만 바라보며 늙어가겠지. 그는 가슴이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멈췄다. 창밖을 보니 조용하고 깔끔한 주택가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가 정갈하게 심어져 있고 새로 지은 듯 반짝이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김노인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런 데가 요양원이지. 겉보기엔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외로운 곳일 거야. 김노인은 차에서 내려 며느리를 따라갔다. 눈앞에 보인 것은 커다란 건물이 아니라 아담한 단독주택 한 채였다. 외관은 새로 지은 듯 반짝였고 정원에는 꽃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요즘은 요양원도 이렇게 집처럼 꾸미는구나. 외롭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달래듯 그렇게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다. 작은 운동화, 알록달록한 슬리퍼, 그리고 여성용 구두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요양원에 아이들 신발이 왜 있는 거지? 가슴속에서 이상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김노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에 멈춰서자 작은 며느리가 부드럽게 웃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아실 거예요.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큰아들이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다. 두 팔을 벌려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이제 여기서 같이 지내실 거예요. 김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오양원이 아니라 아들 집이라고. 뒤이어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들까지 달려나와 할아버지 하고 품에 안겼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분위기는 전혀 이별의 자리가 아니었다. 김노인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요양원 분위기가 아닌데. 모두의 밝은 얼굴을 보며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큰아들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다. 마루,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랑 같이 지내실 거예요. 이 집이 아버지의 새 집이에요. 작은 아들도 옆에서 덧붙였.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까봐 더는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 김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노인은 순간 다리가 풀리듯 힘이 빠져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요양원에 간다고만 생각했는데.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갔다. 손주들이 그의 무릎에 매달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아버님, 저희가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방도 따로 꾸미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놨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덧붙였다. 안전하게 생활하시라고 손잡이랑 미끄럼 방지도 다 설치했어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김노인은 눈물 속에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김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따라 들어간 방 안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넓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 옆에는 새로 장만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벽 옆에는 튼튼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로 깔려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오래된 찻주전자와 찻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작은 TV가 있어 혼자서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냉장고에는 그가 즐겨 먹건 반찬과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다. 큰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건 다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밖으로 나가자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고 옆쪽에는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좋아하시는 채소 키우시면 돼요. 아들이 설명하며 곁에 있던 벤치를 가리켰다. 날씨 좋을 때 여기 앉아서 쉬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노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때 손주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이 커튼은 우리가 골랐어요. 맞아요. 이 베개 색깔도 우리랑 같이 고른 거예요.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방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작은 손들이 그의 팔에 매달리고 해맑은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노인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목이 메었다. 이 아이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가 가득했다. 김노인은 따끈한 국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잊고 있던 집의 온기였구나. 식사 도중 큰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계셔야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온전한 집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작은 며느리와 아이들까지 고개를 끄덕였다. 김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며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며느리들의 조용한 대화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래, 이 소리들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며칠이 지나자 김노인은 새집 생활에 금세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점심에는 며느리를 따라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다. 아버님, 이거 고르실래요? 그래, 옛날 맛 나는 게 저거지. 집에 돌아오면 주방에 서서 반찬 만드는 걸 도왔다. 칼을 잡는 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손주들이 옆에서 응원하듯 박수를 쳤다. 또 어떤 날은 아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와 말했다. 아버지, 카톡 보내는 법 배워보실래요? 김노인은 땀을 흘리며 작은 글씨를 눌러가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참 신기한 세상이구나. 저녁이면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김노인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매일이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노인은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예전엔 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족 속에서 스스로가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손주들이 공부에 지쳐 있으면 그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며느리들이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차를 끓여 건네주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며 마음을 나눴다. 가족 모두가 그를 필요로 했고 존중했다. 김노인은 어느새 집안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있었다. 밤이 찾아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던 그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늙는다는 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